네,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과 함께 맛있는 또 든든한 하루 아침 보내시면 좋겠고요. 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지난 주말 영상이었나요? 떡상을 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의 네. 권순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최단기간 100만 그런가요? 대선 후보 토론 이후 그런가요? 최단기가 100만입니까? 네, 그게 아마 저 SM 예. 그건 이제 다루셨던 그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SM은 사실 삼프로TV에서 거의 작년에 제가 이제 카카오인 수전이 왜 잘 안 풀렸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언론인의 주주 행동을 다루고 그리고서 벌써 1년 넘게 관찰하고 있었던 이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지 않으셨나 싶어요. 네. 이수만 저 총괄 PD 인터뷰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잘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나오시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네. 직접 나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한번 전화 드려놓겠습니다. 전화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예. 그럼 이승환. 부담돼서 안 나오시는 게 아닐까요? 정 프로님이 전화하시면.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아마 제 부담 거절은 못 하실 테니까 네, 그렇게 한번 좀 정리해 놓겠습니다. 이런 거 일선에서 하기 힘들 때 형님이나 제가 좀 나서야 됩니다. 그냥 맡겨만 놓고 왜 안 되냐 이렇게 쪼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 예, 뭐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러 또 응원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안에 꼭 하세요. 네? 정프로가. 왜 그러시죠? 네. 예, 권 팀장님. 뉴욕 지수 2돌입니다. 같이 보시죠. 뉴욕 지수가 이돌이에요? 2, 2. 2, 2, 마이너스 2. 예, 이 트리플입니다. S&P 딱 2%네. 그러게요. 안 좋아요. 국채 수익률입니다. 뉴욕 아이고. 국채금리 확 저거 올라갔습니다. 사자 보겠네 또. 그리고 여기 2년물은 4.7까지 올랐습니다. 오. 2년물은 사실상 뭐 기준금리 기준금리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주 일단 연준에서 3월 FOMC에서 50bp 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우려가 확산이 좀 되고 있어요. 이번 주에 FOMC 의사로 공개되고요.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준의 좀 매파적 인사들의 발언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있고 블라드 총재도 있고 뭐 애틀란타 연준 총재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 잇따라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그분들이 험한 발언에서 진짜 50bp를 올리냐 안 올리냐라기보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은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준이 좀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PCE가 좀 발표가 되고요. 네. 이 PCE가 원래 CPI보다 늦게 나와서 개인 소비자 지출이 그 소비자 물가보다는 늦게 나와서 별로 관심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CPI가 좀 생각보다 좀 기대한 것만큼 안 나오다 보니까 PCE에도 좀 관심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이 뉴스로 전해드릴 건 아닌데 좀 짧게 언급을 드리면 요새 일본 국채 매도 엄청나게 세게 나오고 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4월에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는데 레인지 올린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 국채 매도가 굉장히 거세게 나와서 지금 0.5% 포인트까지 올려놨던 0.5%까지 올려놨던 거 이렇게 자꾸 위로 뚫립니다. 그럼 사고 뚫고 이거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 일본 금융시장에 대한 것도 어느 순간에 이게 조금 뉴스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좀 전해드리면은 주택 매매 가격이 미국의 주택 매매 가격입니다.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 집값은 7개월 연속 하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제가 좀 주요하게 봤었냐면은 그 물가 상승률 둔화의 주범이 주택 관련한 거였잖아요. 주거 비용 관련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전체 상승의 한 30% 이상은 주거비가 밀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CPI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일단 그 주택 매매 건수를 보면은 네. 1월에 주택 매매 건수가 0.7% 감소한 400만 건으로 집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12개월 연속 감소세인데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주택 매매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매매 상황. 건수가? 매매 건수요. 그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였었던 2010년 이후의 최저치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36.7%가 감소했습니다. 36.9%. 그러니까 매매 건수가 거의 한 37% 정도 작년 대비해서 급감을 했다는 거고요. 집값 하락세도 그 전월 대비해서 한 2%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최대가 이후에 7개월 연속
가격도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매매 거래도 굉장히 안 되고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주택 시장에는 분명히 냉기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거 비용 부분에서는 CPI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좀 상반돼 있는 지표들이 그 좀 잘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특이했던 통계가 하나 더 발표가 됐어요. 어제 무디스 애널리스틱스에서 발표를 했던 건데 네. 그 소득 대비 월세 비율, 네. 아, 소득 대비 월세. 예, 그게 통계 집계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30%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연방 정부 기준으로는 소득의 30% 이상 그 월세로 지출하는 가구를 월세 과부담으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평균으로 30%를 넘었다라는 거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미국 부동산까지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하려고 이거 보는 건 아니니까 면밀하게 보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미국은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나 매매 거래 건수나 아니면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게 맞는데 공급 시장도 확 위축이 되는 바 있는 상황이고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은 좀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지금 미국에서 좀 공식 통계는 조금 뒤늦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체감으로 하는 분들은 체감으로 얘기하는 그 여론들은 바닥 형성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 관련한 지표는 안 좋은데 네. CPI에서 주거 비용 부분은 좀 높고 그리고 이제 체감하는 분들은 바닥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여기서 이제 연준이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를 조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 뉴스 준비했습니다. 미국 주택 시장에 관련된 지표 이렇게 보시다가 실제로 그 선행성이 있는 주가를 보시려면 미국의 톨 브라더스라는 주택 그 건설 업체를 보시면 좋아요. 톨 브라더스. 네, 톨 브라더스라는 주택 건설 업체가 네네네.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아. 근데 어제 이제 아마 오늘 새벽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뭐 이런 뉴스를 오늘 블룸버그에서 봤는데 네. 조금 빠졌더군요. 그러니까 다른 주식이 폭락한 거에 비해서 톨 브라더스의 주가 하락률은 좀 제한됐다라는 것도. 미국의 그 주택 짓는데 아주 제일 대표적인 회사인 모양이에요. 네, 한국으로 치면 뭐 현대산업개발 같은. 그렇습니까? 지금 주가 6개월 차트 띄었습니다. 네. 톨 브라더스. 예, 예. 괜찮네요. 그러니까. 네. 아니 지금 7개월째 매매 건수 줄어들고 뭐 네, 매매 건수도 가격 줄고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지고. 근데 쟤는 왜 저래? 저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어허. 그러면 다시 이제 지금 바닥치고 올라갈 가능성에 해서도 한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그런 건가요? 뭐 바닥치고 반등까지는 않은 얘기라도 이게 완전히 추락하는 모습까지 나타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시그널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톨 브라더스 좋은 팁 감사하고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무역 수지가 개선이 잘 안 돼요. 걱정이네요. 예. 20일까지의 수출이 1년 전보다 또 2.3% 감소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 지표 크게 의미는 안 두는데 반도체예요, 반도체. 지금 품목별로 한번 같이 보시죠. 엄청 줄었다면서요, 반도체. 44% 줄었습니다. 아니 1년 전에 되게 좋았나요, 그러면? 좋았죠. 1년 전에 좋았어요? 예. 다행이네, 그럼. 그러니까 1년 전에는 우리가 그때도 뭐 삼성전자는 주가가 별로 안 좋긴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안 좋았어요. 예. 근데 실적은 되게 좋고. 수출은 많이 됐었어요, 그때는? 예, 예. 그래, 예, 그쵸. 가격도 좋고 물량도 좋고. 근데 지금 1년 전에? 예, 가격이 좋았어요? 그때도 뭐 안 좋아서 이제 그때부터 빠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빠지고 있는 추세. 2020 내 기억에 거죠. 맞다면 2021년 말에 예. 이제 슬슬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해서 네. 주가는 그때 빠졌지만 예. 사실 실적은 이제 약간 후행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빠진다 했던 게 네. 지금 이만큼까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오히려 지금이 주가는 좀 지지세가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그런데 이제 실적은 되게 안 좋지만 이게 워낙 바닥 형성에 대한 바닥이다. 기대감도 이제 거기서 뭐 더 내려갈 것까지는 없지 않냐라는 거가 주가를 좀 떠받치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서 13.38% 올랐고 하이닉스가 올해 들어서 23.33% 올랐어요.
실적은 최악입니다. 저 수출의 실적인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수출 관련한 지표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분석하실 때는 제가 지난번에 데이터 센터 관련한 소개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선행성이 굉장히 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수출 지표는 되게 안 좋다라는 거고 이거는 반도체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에 반해서 승용차 굉장히 좋아요. 56%. 미국 향이 좀 많고요. 자동차 부품은 승용차와 더불어서 좀 많고 석유 제품, 철강 제품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 철강, 화학 뭐 이런 쪽들이 요즘에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수출 지표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거시적인 통계 지표는 아직까지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휴대폰 안 좋네요. 무선 통신기기, 네. 가전 제품도 뭐 한 40% 빠졌고. 이 친구들 거의 같이 딸려가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컴퓨터 주변 기기는 뭐예요? 마우스? 모니터? 뭐 정확한 키보드? 품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컴퓨터 주변 기기는 저 늑대와요 이런 데서 사면 되는데. 저게 플로피 컴퓨터 디스크도 좀 주변기가 사시고. 그런 거 아닐 걸. 뭐요? 뭐 MLCC 이런 거 아니야? 아 부품. 응. 아 그래요. 그런 거겠지. 마우스 수출을 뭐 우리가 수입을 하지 수출하냐? 마우스 거 팔아 얼마나 한다고? 키보드, 저 프린터. 아니 그거 얼마나 판다고? 네, 뭔지 좀 한번 알려주시면. 좀 알아봐야 되겠네. 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종류가 따로 나올 정도면 꽤 큰 거니까 그렇지, 나왔을 꽤큰 텐데 거지. 그죠? 네. 자, 하여튼 수출 품목별 디스플레이인가? 디스플레이. 없죠 거기. 네. 근데 어쨌든 요런 친구들이 여기 무선 통신기기, 정밀기기, 가전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여기 대부분 반도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친구들 안 좋고 반도체 안 좋고 그냥 거의 같이 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주변 기가 저기라네요. 그 뭐야? 가습기랑 선인장. 아 컴퓨터 주변에 있는 거? 여러분 좋습니다. 드립 좋아요. 네. 네, 선인장. 수출 안 좋고요. 전자파 먹어야 되니까. 그 경제 고통 지수라고 네. 이게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이 이제 통계청 자료 가지고 만드는 지표인데 네. 이게 뭐 미국의 경제학자 아소코 군이 고안한 거라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더한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 오십니까? 실업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 실업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거 두 개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거 실업률하고 물가 상승률이 두 개 더해서 높으면 국민들의 고통 수준이 높다. 네. 그래고 나오는 지표인데 이게 8.8로 지난달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실업률은 0.5% 포인트 내렸는데 물가 상승률이 한 1.6% 포인트 올라서 경제 고통 지수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BSI도 이것도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는데 큰 의미가 없어서 그냥 숫자만 불러드리면 네. 3% 포인트 하락한 63을 기록을 했어요.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2020년 7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지표도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기 실사 지수가 네. 안 좋은데 거기서 제일 마이너스를 크게 기록하고 있는 게 반도체라 이 반도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그러니까 수출 경기, 제조업 경기에 대해서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뉴스3 세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하이브 관련된 뉴스예요? 좀 이번에는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요새 이게 뉴스 관련 뉴스 굉장히 많아요. 네, 엄청나요. 네, 근데 이거를 그 중간에 한번 끊어서 그때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쪽 입장만 좀 전해드리는 모양새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좀 묶어서 해드리려고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또 분명히 또 한쪽 얘기한 거 발표하면 누구 편드냐 소리 나올까봐 약간 좀 무슨 경마 중계하듯이 뭐 3번마, 뭐 2번마, 뭐 1등, 뭐 5등 이렇게 안 하고 조금 이제 이벤트들 묶어서 조금 그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20일에 SM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있었고 그에 앞서서 하이브의 적대적 M&A에 반대하는 이유라는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20일이에요. SME. 네, 20일이면 이번 주 월요일이죠. 그리고 어제 SM이 자신의 지적재산권 IP에 대한 수익화 전략 발표가 있었고요. 23일 내일이죠. 해외 사업 및 투자 전략 발표가 또 해요. 굉장히 뭘 많이 하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마지막에 좀 결론을 내드릴 건데 네. 일종의 선거 캠페인 같은 겁니다. 아, 우리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우리를 지지해달라. 지지해달라. 12만 원에 하지 말란 얘기죠. 그쵸. 공개 매수에 응하지 말고
그냥 SM 주식을 갖고 있어라. 갖고 있어라. 그런 거고 그리고 21일에는 하이브의 실적 컨퍼런스 콜이 있었어요. 어제죠, 어제. 거기에서 적대적 M&A 아니다. 그리고 카카오와도 협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일정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오늘은 카카오에 대한 신주 발행 금지에 대한 첫 신문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아,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잖아요. 이수만 회장 측이 PD.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결과가 신주 발행 금지에 대한 결과가 오늘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게 신주 발행일이 다음 달 6일이거든요. 그럼 보통 가처분은 그거 앞두고 한 며칠 상간에 나와요. 그리고 28일이 공개 매수 마감일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내용을 조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박하게 가네. 내용을 조금씩 네. 만약에 근데 가처분 이거 받아들여지면 즉 신주 발행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법원 나오면 예. 카카오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맞나요? 카카오가 지금 대결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아 그래요? SM 경영진과 하이브의 분쟁으로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네. 카카오는 오히려 그냥 카카오는 인용되면 에이 법원에서 하지 말라는데 알았어요. 이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아 응? 그래요? 네. 카카오는 이런 상태를 예상은 못했겠지. 이런 이전 투고는. 그리고 이렇게 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그렇지. 카카오 입장도 지금 난처한 거야. 굉장히 지금 안 그래도 이런저런 에? 여론도 안 좋은데. 제가 오늘 뉴스 3시간이니까 취재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카카오가 이번에 10% 언더로 들어온 것도 15% 넘어가면은 그 공정거래위원회 계열 편입 관련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약간 정무적 판단도 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일단 SM이 하이브 인수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현 경영진과 이사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그런 인수는 적대적 M&A다. 라고 SM 경영진이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가 보장한 SM의 독립 경영은 보장되기 어려운 약속이고 그 경영사인 하이브가 모회사가 되면 SM 아티스트의 앨범 출시, 팬 플랫폼 커머스, 신사업 진행 등의 우려가 여러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하이브 소속 레이블의 아티스트 앨범이 우선적으로 발매가 된다거나 네. 팬 플랫폼 데이터를 관리하지 못하면 신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이 SM 경영진들의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 또 추가로 두 회사가 합쳐지면 전체 시장의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독과점 적지를 가지게 될 수 있어서 이 독과점에 피해를 걷는 것은 팬분들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하이브사나 레이블들이 공연 티켓 가격 상승을 하지 않았었느냐 라는 부분을 예시로 들어서 공개 매수 신청하기 전에 SM이 구상하고 있는 SM 3.0 전략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라는 게 SM 쪽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가 어제 컨퍼런스 콜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카카오가 진짜 말 그대로 사업적 제휴를 원하는 것이라면 경영에 개입해서 인수하려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업 제휴를 함께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있고 SM이나 하이브가 IP가 출중한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 시너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업 제휴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SM 지분 인수를 적대적 M&A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우리가 최대 주주의 지분을 상호 합의하에 인수하기로 했는데 형식적으로는 그렇지. 이게 어떻게 그 적대적 M&A냐? 그러면서 최대 주주뿐만 아니라 소액 주주들에게까지 공개 매수 기회를 줬는데 그럼 모든 주주들에게 지분을 인수하는 우리가 어떻게 적대적 M&A가 될 수가 있냐?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그러니까요. 이것도 이제 하이브는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SM의 현 경영진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까 대척점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영진 하이브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경영진을 적대할 의도는 없다. 근데 경영진이 전체 주주의 이해를 대변해야지 본인들의 이해를 대변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주주 이익을 대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이브와 SM이 함께하게 되면 큰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 BTS라든지 미국의 이티카 홀딩스 인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구축한 현지 네트워크와 그 노하우를 SM 아티스트들의 북미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SM이 또 동남아라든지 중국에 좀 강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SM의 인프라를 하이브 아티스트들도 그 시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그냥 정리를 해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좀 본다면은 지금 이거를 누가 뭐 더 나쁘냐 게임으로 보시는 것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양쪽의 그 선거 캠페인들을 좀 보시면서 아 저런 모습들이 앞으로 SM의 기업 가치를 좀 더 올릴 수 있겠구나. 주주들을 좀 더 챙겨줄 것 같구나. 이걸 가지고 양쪽에서 캠페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SM 경영진이 주장하는 SM의 발전 방향과 하이브가 주장하는 시너지 중 뭐가 더 SM의 기업 가치를 올릴지 그리고 누가 더 주주 가치를 높이면서 누구를 더 신뢰할 수 있을지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지금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오히려 과거에 뭐 누가 뭐 잘못했고 누가 뭐 잘못했고 한 것도 선거도 원래 네거티브 전략을 좀 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는 주주분들이라면 이벤트로 인해서 생기는 주가 변동을 단기 베팅 뭐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거지만 그처럼 자기가 SM을 좀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누가 더 미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세력일 것인가를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은 없죠. 가끔 뭐 일각에서 제기하는 무슨 다 짜고 치는 고스톱판 썰 이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짜고 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이 상황이 되니 주가는 다 막 올라갔고 지금 현재 주식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저 이수만 회장이라 이런 사람들 해피한 거 아니냐 이 사람들만 뭐 이런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으시던데. 아 약속 대련이다. 네, 그건 아니겠죠 설마. 근데 뭐 그분들도 좋지만 SM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좋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그분들도 다 짜고. 아니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이제 그냥 얻어가는 그런 분들이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뭐 그건 뭐 좀 그냥 루머겠죠. 뭐. 또 팟캐스트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런 근데 그런 정도 음모로는 네. 그 제가 그 이제 현장 취재 같이 하면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짜지질 않아요. 우리가 약속 대련을 하더라도 누가 좀 실수로 세게 때리면 그 다음부터 진짜 싸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라보셨을 때는 그 투자 판단하실 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알겠습니다. 말로 재미는 있겠죠. 있을 수 있으나 네. 자 뉴스함 요 정도로 정리하고 우리 근데 김 보니까 네. 하이브 뉴스가 뭐 일주일 전이나 2주일 전하고 다르네. 다들 보니까 지겹다는 거야. 아, 하도 많이 권, 나와서 권 기자 그게 지겹다는 게 아니라 이전 투구가 되니까 아유 뭐 맞아요. 이런 여론이 많네. 어느 쪽이 특별히 뭐 더 지지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일방적이지가 않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